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이제 광물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기민하고 강력한 보복 카드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비관세 보복에 나서면서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 반도체 품목 관세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중국이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는 분위기인데 이 중에는 미국에 꼭 필요한 히토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난 4일 자국에서 생산되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조치에 맞서서 이 히토류 수출 통제로 반격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이번 통제 대상에 포함된 중히토류는 다양한 전자기기에 활용되는 필수재입니다. 전기차나 스마트폰 또 로봇 등 이런 제품들을 주요로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의 중히토류의 99%, 또 히토류 자석은 90%를 생산하는데,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중국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미국 산업계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당장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일본 등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 역시 좀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품목 관세가 임박했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상호 관세에서는 빠지지만 이 품목 관세에는 포함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초 지난 11일 반도체 부품과 스마트폰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개 제품 중 15개는 반도체, 또 5개는 스마트폰이나 PC, 모니터 등 전자기기인데 따로 품목 관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서 상호 관세 대상에서 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반도체는 핵심 국가 안보 품목이기 때문에 품목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ey're exempt from the reciprocal tariffs, but they're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tariffs, which are coming in probably a month or two. So these are coming soon. You shouldn't think this is really outside of it. Really think of it as being included in the semiconductor space, much like pharmaceuticals. 네, 반도체뿐 아니라 이 전자기기 관세도 검토 중인데, 상호 관세에 제외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모니터 등이 품목 관세를 나중에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기업들에게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자국 기업을 위한 차등 부과나 면제에 대한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안이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품목 관세 어떻게 나올 것이다, 좀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은 추정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관세율은 25%로 추정이 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한 관세율이 25%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인데, 반도체 품목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일괄과세, 또 제품별 개별 과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국가별 일괄과세가 붙을 경우에는 공장이 위치한 국가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입 상위국은 대만이 약 40%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가 14%, 또 한국이 9.6%, 그리고 중국, 베트남 순입니다. 당초 관세 부과의 목적이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에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차등 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국가의 생산비 등이 제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공장을 이전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미국은 지금 자국으로 공장이 들어오길 바라고 있지만 당장은 미국 내의 생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를 부담하면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반면 제품별로 개별 관세를 매기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일각에서는 이 반도체 관세 정책도 결국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려서 결국은 주요 반도체 고객인 미국 빅테크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반도체 관세가 언제 나오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중국과 이 패권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반도체인 만큼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호 관세도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품목 관세도 확실히 언제부터 부과될지 요건 미지수입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품목 관세를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있습니다. 이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에 이게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인데 철강과 알루미늄 또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이 법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품목들은 지난 2016년이었던 트럼프 1기 때 이미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의약품은 현재 시점에서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조사가 짧아도 2, 3개월 또 길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서 지금 예상보다는 이 품목 관세 적용이 좀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총리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열었는데요. 한대행, 늦어도 이틀 안에 알래스카 LNG 관련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앞두고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보내면서 이를 포함한 협상 계획을 만들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8일 미국 워싱턴을 찾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래스카 LNG 개발과 조선을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알래스카 개발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 안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LNG를 팔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은 호주에서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는데 값비싼 미국산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증권업계는 카타르 오만과의 계약이 끝난 한국가스공사에 주목합니다.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동남아시아로의 트레이딩 사업의 기회를 노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알래스카 개발 외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계속 중인데요.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해서 해결점을 찾을 계획입니다. 이날 한대행은 지난 통화에서 우리의 협상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트럼프도 매우 만족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에 즉각 협상하라고 지시했을 거란 예상인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알래스카 개발이 캄캄한 통상 환경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충되는 발언과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투심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잘 버텨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5.8원 내리며 1,42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약달러 흐름이 강해진 탓으로 풀이합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관세 전쟁 여파보다 당국의 증시 부양책과 시장 지원 조치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역 분쟁은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출 금지가 아니라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조치였지만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이 제한된 히토류는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데다 특히 트럼프 정책 기조의 핵심 가치인 국방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히토류 광산은 단 한 곳뿐이며 전체 수입의 약 75%가 중국산일 만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선 미중 갈등이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과 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공공 비축과 대체재 확보 등으로 단기적인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시에선 히토류의 대체 소재 등을 생산하는 유니온 머티리얼 등 관련주의 주가 오늘 하루 급등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증권가에선 당분간 내수주를 눈여겨보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력과 추경 편성, 경기 부양책 등 내수 촉진의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움직임 보시면 자금 이탈이 수출 주력 기업들에 집중됐던 한편 자금이 유입된 종목은 내수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삼성화재 등에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원픽인 한국전력, 증권가에선 1분기만 따지면 역대 최대이익 예상하고 있고요. 규제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방어주로서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자영업자들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올해 들어서 자영업자 대출이 사실상 멈췄다고 하던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난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1,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005년 1분기 1,000억 원이 줄어든 이래 증가폭이 가장 낮은 건데요. 네. 통상 1분기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정비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네. 2년 사이 이맘때 대출이 1에서 2조 원가량 늘었고 한때 10조 원가량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 부진 여파가 대출 수요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 자영업자 대표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을 보면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의 생산 지수는 1년 전 대비 3.8%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개월간 지난해 1월 한 달을 빼고 내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작년 1월마저도 이 보합으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자영업자분들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처럼 이 경기가 얼어붙은 시기에 대출마저 이렇게 안 한다면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은행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높은 대출 금리와 소비 부진으로 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 기준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이미 0.6%인데 이는 재작년과 작년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문제는 올해 이 수치가 더욱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말 국내 개인 사업자는 335만 9천만 명 정도인데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업자가 15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낮은 금리로 이 주택담보 같은 이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들이 높은 변동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연체율이 높아질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네, 가뜩이나 우리 내수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나라 밖에서는 이 관세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죠. 예.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중 관세 전쟁 격화 이후 이 한국 경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8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7%이던 전망치를 4차례 하향 조정한 겁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1.6%에서 3월 말 평균 1.4%로 한 달 만에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국내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수출 둔화와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다 보니까 당장 금리라도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예. 미국이 예상보다 강한 관세 조치를 쏟아내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이후 90일 관세 유예 조치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향후 정확한 경제적 영향을 짚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해 4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가 5월에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들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금리나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다가 이 경기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는 4월 인하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이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초단기 금융 상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요동치자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안정적으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품들이 있는 겁니까? 이 상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잔존 만기 3개월 내외에 우량 전자 단기 사채 그리고 기업어음 단기 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초단기더라도 채권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일정 수익을 보장을 하는데요. 또 환매 주기도 짧아서 돈을 쉽게 유입이나 유출할 수 있고 대부분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기가 짧은 덕에 금리 민감도가 낮아서 일반 장기채 상품보다 금리 변동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대표적인 채권 투자처인 미국 장기채 시장이 널뛰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단기 채권 상품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우선 기준을 설정해 10억 원 상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근 한 달간 전체 채권형 상품에 3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 중 2조 5천억 원 가까이가 초단기채 상품에 집중됐고요. 반면 일반 또는 장기채권형의 1조 원, 일반 액티브 주식형 펀드에는 1,00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역시 장기 채권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데 이 장기채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장기채 상품 하면은 이제 경기 침체 시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유예되기는 했지만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불안 요소죠. 대규모 관세 부과 대상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존 관련 장기채 상품 보유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겠죠. 여기에 환매 주기가 길다는 점,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장기채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장기채가 아닌 초단기채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 단기채 투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뭐 투자자들이 수익을 좀 냈습니까? 국내에 출시된 그 초단기채 상품이 217개 정도인데요. 네. 초단기채 상품의 최근 한 달간 평균 수익률은 소폭이지만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5%대 6% 하락을 했고요. 투자자들이 초단기채 상품에 투자한 것이 효과를 발휘한 셈입니다. 뭐 당분간은 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뭐 안정적으로 이 단기채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업계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계속 이런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 미국의 상호 관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기는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국형 공포지수이자 변동성 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요. 지난 7일에는 전날 대비 65% 급등해서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고치인 44를 기록을 했고요. 8일에는 37로 떨어지는가 싶더니 9일에는 8% 정도 급등하면서 다시 40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8로 하락한 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31선대로 소폭 올랐습니다. 금정섭 하나자산운용 ETF 사업본부장은 해당 상품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사실상 피난처로 여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보유한 후에 상호 관세라는 악재가 해소되면 그 시기를 기점으로 새 투자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였습니다. 이 건설업계를 둘러싼 4월 위기설 공포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7월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미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이 7월 위기설이라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7월엔 더 큰 게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여파가 그나마 건설사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국내 주택 사업에 그야말로 폭탄을 날렸습니다. 네. 실제로 올 1분기 수도권 분양 실적 달성률은 16%에 불과하고요. 지난해 분양 예정이었다가 올해로 일정을 연기한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마저 대선 이후로 분양 시기를 다시 저울질 중입니다. 이렇듯 사실상 상반기까지 집장사를 공친 상황에서 오는 7월 DSR 3단계 시행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실수요자 구매 여력이 떨어지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미분양이 쌓인 지방은 해소가 어렵고 그나마 수요가 있는 수도권도 건설사의 돈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뭐 지방 미분양이 심각한 분위기인데 올해 들어서 무너진 건설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대흥건설을 포함해서 올 들어 법정관리에 나선 건설사만 총 9곳입니다. 네. 지난 2023년 7곳 그리고 지난해 15곳에 이어 올해는 넉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9곳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지난해에는 없었던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가 올해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시평 순위가 높은 건설사들마저 이제 현재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이들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 금액을 합한 매출 채권 합계가 지난 2021년 대비 70% 급증했습니다. 네. 특히 분양률 70% 미만 사업장 매출 채권의 대부분이 지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형 상장 건설사들이 곧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이 대형 건설사들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내 10대 건설사 중 이제 6개 상장사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봤더니 이제 매출은 25조 5,4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 7%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몇 년간 높은 원가 부담으로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은 저수익 현장들의 준공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정작 신규 분양 자체를 못하면서 원가율 하락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덩치마저 줄어든 셈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는 대형사들도 이제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분양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장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팔 집들도 미분양부터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뭐 실제로 시공 능력 순위가 높은 건설사들도 좀 부실 징후가 뚜렷한데
뭐 상장사들도 포진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이제 올해 10평 100위권 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건설사는 15곳으로 지난해 11곳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건설사 부실 징후를 판단하는 지표는 이제 뭐 영업 적자와 부채, 순차입금, 매출 채권 등이 얼마나 과중한지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이 평균 400% 수준이었고요. 순차입금 의존도와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중도 각각 위험 수위인 40%, 35%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수면 위로 드러난 위험 지표인 부채 비율만 놓고 보면요. 금호건설과 이제 HJ중공업이 부채 비율 500%를 훌쩍 넘어섰고요. 지금 코오롱글로벌과 SGC, ENC, 이제 예전 이태그건설입니다. 이런 업체들도 지금 300%를 넘어서면서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